1415년 한성부의 한 가문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한명회. 그의 조부 한상질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호를 명나라로부터 승인받아온 개국공신이었고, 종조부 한상경 역시 영의정에까지 오른 명문가의 핏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아이는 축복받은 가문에서 태어난 셈이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가야 했던 실제 현실은 그 화려한 가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었고 물려받을 가산도 없었으며, 개국공신의 후손이라는 명패는 그의 실제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는 조선이라는 신분사회에서 이름만 남은 가문의 후예로 가난하고 초라한 청년기를 살아야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마흔이 되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말단 서리직조차 겨우 얻어 지내던 이 무명의 사내가 훗날 세조와 예종과 성종 3대에 걸쳐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는 인물이 된다. 그는 2명의 왕을 만들었고 자신의 2딸을 각각 왕비의 자리에 앉혔으며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7년 뒤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이미 백골이 된 그의 시신은 다시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인생의 궤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명회는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과 통찰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조선 최고의 자수성가형 책사였을까? 아니면 그가 쌓아 올린 그 화려한 권력의 탑은 처음부터 어린 조카를 죽인 피의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 능력으로 정상에 오른 것과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한명회의 삶은 이 2 질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깊고 어두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한명회가 태어나 자란 15세기 초의 조선은 건국 이후 아직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여전히 왕권의 정당성과 권력의 질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나라였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뒤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벌어졌고 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세종이라는 성군의 시대를 지나며 조선은 문물이 크게 융성했지만 그 화려한 문화의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권력이란 결국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시대의 한명회는 명문가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재산도 관직도 부견인도 없이 자라났다. 그는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계속해서 낙방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 합격은 신분과 능력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 통로였고, 그 통로에서 계속 밀려난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결국 정식문과 출신이 아니라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 겨우 개성의 경덕궁직이라는 미미한 말단 관직에 올랐다. 이 자리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준에 하찮은 자리였고, 명문가의 자손이 이런 자리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 한명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굶주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육체적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근원적인 결핍감이었고,
세상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인정에 대한 굶주림이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밑바닥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에 서고 말겠다는 억눌린 야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 굶주림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동력이 되어 처음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다음에는 권력을 향한 무한한 확장의 욕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변모해간다. 한명회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벚궐남과의 인연을 통해서였다. 궐남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 권근의 손자로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한명회와 마찬가지로 뜻을 펴지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깊은 우정을 쌓았으며, 훗날 궐남이 먼저 관직에 나아가면서도 한명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끌어주었다. 바로 이 궐남을 통해 한명회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과 연결된다. 이 만남이야말로 한명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이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실권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의 손에 쥐어졌고, 왕실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조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지만 조정 내에 자신만의 세력이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아온 병법과 정세, 분석의 지식을 쏟아내며 수양대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조정의 실권을 쥔 대신들의 약점과 조정 내 병력의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제시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만난 뒤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 듯 기뻐했다고 전해지며, 그를 자신의 핵심 참모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접근한 것은 순수하게 능력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자 하는 선비의 포부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세상에 대한 복수심과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 마침내 자신을 써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발견한 것에 불과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앞으로 벌이게 될 일들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곁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치밀한 정보전이었다. 그는 조정의 동향을 은밀히 살피고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의 세력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 동시에 그는 수양대군을 위해 쓸 수 있는 무사들을 은밀히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가 끌어들인 인물들 중에는 홍달손, 양정과 같은 힘센 무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훗날 계유정난의 실질적인 무력을 담당하게 된다. 한명회는 또한 신숙주라는 뛰어난 학자를 수양대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숙주는 지편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대의 학문적 성취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수양대군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무력 세력의 결집을 넘어 명분과 학문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1453년 음력 10월 마침내 계유정난이 실행된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계획에 따라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가 그를 철퇴로 살해했고, 이어 왕명을 위조해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파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차례로 처형했다. 이 하룻밤의 정변으로 조정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계획의 세부 사항, 즉 누구를 먼저 제거하고 누구를 살려둘 것인지, 어느 순간에 병력을 움직이고 어느 순간에는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는 대부분 한명회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단순히 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힘을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두뇌였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2년 뒤인 1455년에는 결국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는 형식을 취해 왕위에 올랐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명회는 정난공신, 그리고 이후 좌익공신에 책봉되며 조선 조정의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얼마 전까지 말단, 서리직조차 얻기 힘들었던 사내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과정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세조가 즉위한 뒤에도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의 존재는 여전히 권력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었다. 1456년 성삼문과 박백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를 비롯한 지편전 출신의 관료들이 상왕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세조와 세자, 그리고 한명회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을 연회 자리에서 제거하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정교한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 배신자의 밀고로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성삼문, 박백년 등 6명의 신하가 처형되었고, 이들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며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충절의 상징으로 기려지게 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단종 복위 계획에서 애초에 제거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다는 점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세조의 벼른검, 즉 궁궐연회에서 왕을 호위하는 직책을 맡은 유응부가 그 자리에서 세조와 세자, 그리고 한명회를 한꺼번에 처치하려 했다. 그러나 한명회는 연회 당일 벼른검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올렸고, 세조가 이를 받아들여 벼른검 제도를 잠시 폐지하는 바람에 유응부는 거사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는 한명회가 지닌 극도의 정치적 감각과 위기감지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노리는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사육신 사건이 발각되고 그 주역들이 국문을 받는 과정에서 성삼문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세조를 향해 신하가 아니라 옛 임금의 신하로서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한 것일 뿐이라고 당당히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 국문의 과정에서 성삼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한명회를 향해 던진 말들은 매우 직접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한명회를 가리켜 나라를 팔아 임금을 죽이고 그 대가로 부귀를 얻은 자라고 힐난했으며, 계유정난과 단종의 폐위, 그리고 이후 벌어진 상황 시해의 배후에 한명회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의 비난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들이 목숨을 걸고 던진 도덕적 심판이었다. 훗날 조선 중기의 문인 남효는 사육신의 저리를 기록한 육신전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들의 충절을 기리는 동시에 그 반대편에 서서 권력을 쥔 인물들, 특히 한명회와 같은 인물들의 처신을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대비시켰다. 남효는 군구 세력이 권력을 잡은 이후의 조정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 살인파 지식인이었고, 그가 남긴 이 기록은 이후 조선 사회에서 한명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 성삼문과 사육신들이 한명회를 향해 던진 그 비난, 즉 그가 나라와 임금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를 손에 넣었다는 그 비난은 정당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유보된 채로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명회 자신이 이 비난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사육신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치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는 그가 이후 더욱 철저하게 권력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세조의 재위 기간 동안 한명회는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거쳐 상당군의 봉해지는 등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다. 세조는 그를 나의 자방, 즉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명참모 장량에 비유하며 극도의 신임을 표했다. 이러한 신임 속에서 한명회는 조정의 인사와 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권력욕이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에 머물지 않고 왕실의 혈연, 관계 자체를 자신의 가문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명회는 자신의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 즉 훗날 예종이 되는 해양대군의 배필로 들여보냈다. 세조의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는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해양대군이 다음 왕위 계승자로 세자에 책봉되었고, 한명회의 딸은 세자빈이 되었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해양대군이 예종으로 즉위하면서 한명회의 딸은 왕비, 즉 장순왕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장순왕후는 아들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불과 1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명회의 첫 번째 왕비 딸이 그토록 짧은 삶을 살다 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명회의 정치적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종마저 즉위한 지 채 1년 남짓 만에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때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는 예종의 어린 아들이 아니라 세조의 큰아들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산군을 왕위에 앉히기로 결정했다. 이 잘산군이 바로 성종이다. 그런데 이 결정 과정에는 한명회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여러 역사 기록에서 지적된다. 잘산군의 부인, 즉 훗날 공해왕후가 되는 여인이 바로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명회는 자신의 큰딸을 예종의 왕비로, 그리고 작은 딸을 성종의 왕비로 각각 들여보내는 조선 왕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중의 국구가 되는데 성공한 것이다. 왕을 만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연달아 즉위한 두 왕의 왕비, 자리를 모두 자신의 딸들로 채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권력의 집중이었다.
이 시기 한명회의 권력은 그 정점에 다다랐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조정의 거의 모든 인사와 정책이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 굶주림이라는 감정의 변주를 목격하게 된다. 젊은 시절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던 굶주림은 이제 권력을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완전히 그 형태를 바꾸었다. 그는 이미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혈육을 통해 왕실의 핏줄 자체에 들어가고자 했다. 이것은 능력만으로 쟁취한 성공이 아니라 딸들의 삶과 운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장순왕후와 공해왕후, 두 딸 모두 각각 17과 19이라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이 화려한 권력의 이면에 감추어진 개인적 비극을 보여준다. 후대의 어떤 이들은 이 두 딸의 요절을 두고 아버지의 한명회가 저지른 정치적 살인의 업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는 물론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당대와 후대의 사람들이 한명회의 권력 뒤에 숨겨진 대가를 이러한 방식으로 서사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삶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성종 즉위 이후에도 한명회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진다. 그것은 바로 남이의 옥사였다. 남이는 세조 시절 이 시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젊고 유능한 무장으로 태종의 외손이자 세조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다. 세조는 그를 매우 아껴 병조판서라는 요직에까지 앉혔다. 그러나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어린 신진 세력이었던 남이는 한명회를 비롯한 노회한 훈구 대신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변했다. 이 고변의 핵심 내용은 남이가 하늘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두고 간신히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었는데 이 발언 속의 간신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국문 과정에서 집요하게 추궁되었다. 결국 남이는 극심한 고문 속에서 강순 등 여러 인물들을 함께 끌어들이는 자백을 했고 결국 영모죄로 처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처형된 사람들의 부친과 자식들까지 모두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으며 이 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37명의 익대 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그 1등 공신 중에는 다시 한명회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오늘날 여러 역사가들은 이 남이의 옥사가 실제 영모라기보다는 신진 세력을 견제하려는 훈구 세력의 정치적 조작에 가까웠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젊고 유능한 무장이 세력을 얻는 것을 두려워한 기득권 대신들이 애매한 발언 하나를 침소봉대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한명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한명회의 정치적 행보는 나라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냉혹한 권력 개임의 연속이었는가? 개유정난에서 시작된 이 패턴, 즉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먼저 제거하고 그 자리를 자신과 자신의 편으로 채워나가는 이 방식은 그의 정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논리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명회를 향한 구조적 논의, 즉 그의 선택이 온전히 개인의 야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가 살아간 시대와 조선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인물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왕실의 권력 승계는 명확한 원칙보다는 임의 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태종의 왕자의 난이 그러했고 세조의 계유적 난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이런 정치 문화 속에서 명문가의 자손이지만 가난하고 관직도 없던 한명회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식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이미 여러 차례 막혀버린 그에게 유력한 왕족의 참모가 되어 정변의 설계자로 나서는 것은 그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명회의 선택은 순전히 개인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의 폐쇄적인 신분 질서와 불안정한 왕권 계승 구조가 그에게 강요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 보여준 행동들, 즉 자신의 두 딸을 연이어 왕비로 들여보내고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이와 같은 신진, 세력까지 배제하려 한 행보는 단순히 시대의 강요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는 계유정난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선택에서 계속 권력을 확장하는 쪽을 능동적으로 택했다. 이것이야말로 한명회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조적 결정론과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 얼마나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대 안에서 매번 가장 극단적으로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인물이기도 했다. 한명회의 말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온했다. 그는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갈매기와 벗하며 욕심 없이 노년을 보내겠다는 뜻을 담아 자신의 호를 압구라 정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는 평생을 권력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인물이었지만 말년에는 마치 세속의 욕심을 초월한 은자처럼 자신을 포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살아간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이 압구정이라는 이름과 그가 실제로 살아온 방식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압구정을 이용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고 심지어 왕실의 물건을 빌려 잔치를 크게 벌이려다가 성종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갈매기와 벗한다는 그 청빈한 은자의 이미지와 실제로 권력의 정점에서 부귀와 위세를 놓지 않으려 한 그의 행동 사이에 이 간극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근본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진정으로 권력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인물이었다. 1487년 한명회는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조, 예종, 성종 세 임금을 섬기며 조선 초기 정치사의 가장 화려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인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는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조선 조정에서 존경받는 원로 대신으로 기록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명회의 죽음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 이후 17년이 지난 1504년 조선의 왕위에는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앉아 있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배비 윤씨가 성종 재위 시절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신하들을 색출해 처벌하는 대규모 정치적 숙청,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이 숙청 과정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인 한명회의 이름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배비 윤씨의 사살을 논의하던 당시 조정회의에 한명회가 참여했고, 그가 이 결정에 찬동했다는 이유가 지목되었다. 연산군은 이미 죽어 무덤 속에 묻혀있던 한명회에게 부관참시라는 극형을 내렸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고 그 시신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거는 조선시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이고 참혹한 처벌이었다. 살아있을 때 3명의 임금을 만들고 섬기며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 사내는 죽어서 백골이 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저질러온 정치적 행위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야. 이 부관참시라는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연산군 개인의 광기 어린 복수만이 아니라 군구 세력이 조선 초기부터 쌓아온 권력의 방식, 즉 정변과 음모, 그리고 혈연을 통한 권력 강화라는 방식이 결국 후대에 이르러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명회가 계유정난에서 김종서를 철퇴로 쳐서 죽이고 사육신을 처형하고 남이를 영모로 몰아 처형하는 데 관여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다음 세대에 이르러 그의 백골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한명회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적 책사로 평가한다. 이들은 그가 아무런 배경도 없이 순전히 자신의 통찰력과 결단력,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능력만으로 조선 정치의 정점에 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계유정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함, 신숙주와 같은 학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감각, 그리고 세조와 예종, 성종 세 임금에 걸쳐 권력을 유지해낸 놀라운 생존력은 그가 단순한 권모술수의 인간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지닌 전략가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야. 반면 다른 이들은 그를 조선 역사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인물로 지목한다. 이들은 그의 모든 성취가 결국 어린 조카 단종의 폐위와 죽음, 그리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충신들의 죽음이라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남효온이 육신전에서 사육신의 저리를 기리며 은근히 대비시킨 그 도덕적 잣대는 이후 조선 살림, 사회 전체에서 한명회와 같은 훈구 세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살인파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계유정난과 그 설계자였던 한명회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비판적인 방향으로 기울어갔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즉 권력에 미쳐 왕조차 좌지우지하려 했던 조선 최악의 권력자라는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후대의 도덕적 평가가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명회는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자수성가의 상징인가? 아니면 어린 임금의 죽음을 발판으로 삼아 권력을 쌓아 올린 반역자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는 분명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던 한 사내가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정변을 설계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비범한 정치적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는지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그 재능을 사용한 방식, 그가 권력을 얻고 지키기 위해 밟고 지나간 것들, 즉 어린 조카 단종의 목숨과 그를 지키려 했던 신하들의 목숨,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두 딸의 짧은 생애까지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한명회의 삶을 지배했던 그 굶주림이라는 감정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 자의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권력을 손에 쥔 순간부터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탐욕으로 변모했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결국 부관참시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 구조 자체가 정변과 음모를 통한 권력 쟁취를 용인하고 심지어 보상하는 시스템이었고, 한명회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산물이었다. 그는 그 시스템 안에서 매번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능동적으로 밀어붙인 인간이었고, 동시에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인간이기도 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마흔이 다 되도록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채 명문가의 이름만 짊어지고 아무런 실질도 없이 살아왔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유력한 후원자를 만났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 것인가? 그 기회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서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멈출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 두 딸을 연이어 왕비로 들여보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 권력을 어디까지 확장하려 했을 것인가?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무능한 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세상을 읽고 사람을 다루었던 놀라운 능력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지향한 방향은 오직 권력의 정점, 그것 하나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자신의 딸들의 삶까지도 그 도구로 사용했다. 성삼문이 국문장에서 그를 향해 던졌던 그 날카로운 비난, 나라를 팔아 임금을 죽이고 그 대가로 부귀를 얻었다는 그 말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남아있다. 한명회, 그는 조선이 낳은 가장 뛰어난 책사였을 수도 있고, 조선이 낳은 가장 위험한 권력의 화신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한명회라는 인물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일 것이다. 능력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사용하는가, 그 선택이야말로 한 인간의 역사적 평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 한명회는 죽어서도 그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한 채 부관참시라는 형벌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가 던진 그 무거운 물음만을 후대에 남기고 사라졌다.